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내 검색 시장과 인터넷 쇼핑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의 렌즈 기능을 이용하면 휴대폰을 전화기 기능 이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네이버 렌즈의 다양한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렌즈는 네이버 앱을 설치해야만 이용할 수 있죠. 네이버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네이버 검색하셔서 바로 찾을 수 있고요. 설치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대신 네이버 계정으로 로그인은 하셔야 되겠죠. 좌측 상단 줄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로그인으로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앱을 실행하게 되면 상단 입력창 우측에 동그라미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걸 누르시게 되면 네이버 렌즈를 이용할 수 있죠. 이 네이버 렌즈는 QR 바코드, 쇼핑 렌즈, 검색 전부 같이 들어 있습니다. 렌즈를 실행해도 동일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렌즈 실행합니다. 그러면 결제 네이버 주문, QR 바코드, 스마트 렌즈, 쇼핑 렌즈, 문자 인식, 와인 라벨이라고 나오죠. 우선 결제 네이버 주문의 경우는 QR코드 결제 기능이 되겠습니다. QR코드를 비춰서 네이버 페이로 바로 결제할 수 있는 건데요. 요즘 가짜 QR코드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가짜 QR코드를 비추면 스마트폰에 악성 소프트웨어가 설치된다든지 계좌에 돈이 빠져나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요즘 생기고 있는데요. 신종 피싱 방법이죠. 되도록이면 QR코드는 확실한 것이 아니면 비추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앞으로 이 QR코드 사기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철저히 조심해서 이용하셔야 되겠습니다. QR코드로 결제하고 네이버 주문하는 것은 QR코드와 결제가 연동되어 있는 그런 QR코드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QR코드로는 이렇게 비춘다고 해서 결제가 되거나 주문이 되지는 않습니다. 연동되어 있는 QR코드만 가능해요. 그 다음은 QR 바코드가 되겠습니다. 이 QR 바코드를 인식을 해서 상품의 정보라든지 쇼핑으로 바로 연계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예전에는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바코드는 제대로 연동이 되지 않았는데 현재는 거의 모든 QR코드와 바코드가 전부 연동이 되게 됩니다. 자, 비춰볼까요? 자, QR코드 비췄습니다. 바로 나오죠. 터치하게 되면 해당 사이트로 연결이 돼서 그 제품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싱을 할 때 가짜 QR코드로 피싱 사이트로 연계되게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확실한 제품들이 아니면 되도록이면 QR코드를 비치지 않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이런 상품도 비추면 바로 뜨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은 수입품인데 출처가 불분명하죠. 이런 데는 연결을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은 바코드도 연동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바코드를 비춰주면 바로 모캔디라고 뜨게 되죠. 자, 터치하시면 해당 정보 사이트와 또는 쇼핑 리스트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일일이 제품명을 입력하지 않으셔도 바코드만 비춰줘도 바로 이렇게 쇼핑 리스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것은 제가 자주 이용하는 항균 클리너인데요. 이것도 바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가격대가 전부 나오네요. 자, 그 다음은 책도 이 바코드로 바로 검색이 됩니다. 자, 책을 비춰주면 바로 나오죠. 자,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책에 대한 정보라든지 판매처도 전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예전에는 국내 책만 가능했었는데 자, 얼마 전부터는 해외 책도 상관없이 전부 검색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비춰주면 책 정보하고 동일하죠. 자, 터치해서 들어가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국내에서 판매는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은 조금 오래된 책인데요. 국내에서는 판매하지 않는 책을 바코드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코드를 비추는 순간 바로 뜨죠. 자, 터치합니다. 일본식 욕실에 대한 내용이네요. 책 정보도 전부 나오죠. 자, 이것은 국내에선 판매하지 않고 해외에서만 판매하는 건데도 전부 검색이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인공지능이 검색을 해주는 거죠. 인공지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이 검색이죠. 자, 이렇게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검색 부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기능이 인공지능 기능이 되겠습니다. 마트에서 쇼핑을 하실 때도 QR코드나 바코드만 찍어서 바로 최저가 검색 같은 것들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스마트 렌즈죠. 스마트 렌즈는 무엇이든 찾아주는 거죠.
비추기만 하면 비춘 물체에 대한 정보를 무엇이든 찾아주는 렌즈를 통한 검색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아까 제가 바코드로 검색한 이 항균 클리너를 비춰봤는데요. 자, 이걸 이렇게 가져다 놓고 바코드 같은 걸 검색하지 않은 상태에서 셔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동일한 이미지를 찾아서 보여주게 되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 정보를 보여주게 되고요. 사물을 비추게 되면 사물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게 되겠죠. 자, 실제 스마트 렌즈를 이용하기 위해서 야외로 나와 봤는데요. 자, 이런 꽃 모양을 비추게 되면 이런 꽃 이름도 정확하게 찾아줄 수 있는지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렌즈 셔터 누릅니다. 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지금 비춰본 거와 같은 것을 찾아주셔야 되겠죠. 자, 산수유 꽃이라고 하네요.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꽃인 것 같습니다. 자,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동일한 꽃이네요. 산수유라고 합니다. 집 앞에서 항상 보던 나무인데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산수유였네요. 자,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비추게 되면 무엇이든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화단에서 빈번하게 보는 나무인데요. 정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전지가위로 많이 잘라내고 하시죠. 자, 이거는 이름이 뭔지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회양목이라고 하네요. 주위에서 수없이 많이 보던 나무인데요. 이게 회양목인지는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 자동차도 한번 비춰볼까요? 자, 이것도 과연 찾을 수 있을지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EF 소나타라고 하는데요. 자, 소나타라고 하죠. 자, 소나타인지 한번 볼까요? 자, 소나타 맞죠? 자, 이렇게 일부분만 비춰도 정확하게 찾아줍니다. 쇼핑 렌즈 같은 경우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제품을 비추게 되면 쇼핑 정보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무엇이든 상관이 없죠. 구매를 할 수 있는 제품은 무엇이든 비추기만 하면 전부 쇼핑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건 갤럭시 버즈 이어폰인데요. 자, 이렇게 비춰줬어요. 셔터 버튼 누릅니다. 자, 손이 같이 찍혔지만 손은 제외시키고 이렇게 해당 제품만 보여주게 되죠. 이렇게 이어폰을 바로 보여주게 되고요. 가격도 나오게 됩니다. 특히 뭔가 물건을 사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름을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 경우에도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이 쇼핑 렌즈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것은 이렇게 눌러서 먼지를 불어낼 때 쓰는 건데요. 정확하게 이름은 모릅니다. 자, 이럴 때 쇼핑 렌즈로 찍어줍니다. 그러면 비슷한 이미지를 바로 찾아주죠. 고무 공기 펌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아주 간편하게 찾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은 문자 인식 기능이죠. 자, 이 문자 인식 기능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춘 문자들을 디지털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IB96 온라인 교육 수료증을 비춰봤는데요. 자, 이렇게 포인트들이 계속 나오면서 문자를 인식하고 있죠. 자, 셔터 버튼을 눌러서 인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자들의 박스가 나오게 되면서 해당 박스를 터치하게 되면 바로 변환이 되고요. 자, 그 다음 터치해서 드래그를 합니다. 자, 손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해당 텍스트들을 디지털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고요. 내용들을 또 들어볼 수도 있고 복사해서 다른 곳에 붙일 수도 있고 번역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으로 검색도 할 수가 있죠. 자, 검색 같은 경우에는 검색하고자 하는 글자를 터치하시고요. 검색 버튼 누르시면 바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주게 되죠. 자, 이번에는 글이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을 가져와 봤는데요. 피천등님의 인연입니다. 이 책을 문자 인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셔터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당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터치해서 드래그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디지털 텍스트로 변환이 되고요. 스피커 버튼을 눌러서 들어보도록 할까요? 2년 지난 4월 춘천에 가려고 하다가 못 가고 말았다. 나는 성심여자대학에 가보고 싶었다. 자, 이렇게 들어볼 수도 있고요. 번역도 가능하죠. 자, 번역해 볼까요? 자, 그 대신 번역을 할 때는 텍스트가 선택이 돼야 됩니다. 자,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 다음 모두 선택합니다. 그리고 번역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측에 있는 점 3개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번역이 나오죠. 팝하고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데요. 저는 지금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는
위에 있는 전환 버튼 누르시면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 주게 됩니다. 자, 아래쪽에 전부 번역해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 스피커 버튼을 누르시면 Last April, I tried to go to Chuncheon, but I couldn't. I wanted to go to Sungsim Women's University. 자, 이렇게 번역된 언어로도 들어볼 수가 있죠. 자, 그 대신 이 경우는 천자까지만 가능합니다. 자, 이것은 한국어 번역이고요. 영어나 그 외 언어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자, 해외여행 같은 데 가셨을 때 메뉴 읽을 때 불편함이 많죠. 자, 그럴 때도 이렇게 네이버 렌즈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번역해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문자 인식 셔터 누릅니다. 자, 그러면 동일하게 영어 단어마다 박스가 쳐지게 되죠. 자, 터치해서 드래그 한 다음 들어볼 수 있습니다. The story of the original Hawaiian barbecue. 자, 복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번역도 되죠. 자, 창을 터치해서 위로 올려주고요.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구역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구역 지정을 했습니다. 자, 천자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번역합니다. 팝하고 선택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오게 되는데요.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게 아니고 영어를 한국어죠. 전환시킵니다. 자, 그러면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로도 들어볼 수 있고요. The story of the original Hawaiian barbecue Hajin bar. 해당 내용을 한국어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하와이 바비큐의 이야기, 하우시안 밥. 이런 식으로 전부 번역을 할 수 있고요. 높임말로도 들을 수 있고 일반어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문자 인식 기능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와인 라벨이죠. 와인 라벨을 네이버 렌즈로 비춰주게 되면 해당 와인에 대한 정보를 전부 보여주게 됩니다. 와인 라벨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대다수의 와인 라벨을 전부 검색을 해주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네이버 렌즈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이버 렌즈의 경우는 다른 렌즈 앱들에 비해 국내의 인터넷 쇼핑에서는 제일 확실한 결과물을 보여주죠. 주로 이 쇼핑 렌즈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이런 다양한 렌즈도 전부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갤럭시 S24 스마트폰에 새로운 기능이 대거 도입되면서 위젯 기능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은 갤럭시 S24의 보다 발전된 위젯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젯 기능은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고 기다리면 바로 위젯 설정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죠. 아래쪽에서 위젯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추천이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데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카메라라고 있습니다. 자, 카메라 터치합니다. 그러면 커스텀 카메라라는 새로운 기능이 생겼습니다. 자, 기존에는 카메라를 이용할 때는 카메라 선택하시고 카메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기능들을 또 따로 선택을 해서 이용을 해야 되죠. 자, 메뉴가 앞에 나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더보기를 눌러서 들어가시고 거기서 몇 번씩 터치해서 들어가야 되죠. 이 카메라 위젯은 미리 설정을 해놓고 위젯만 터치하면 바로 그 기능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터치하고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이 아이콘으로 설정이 되고요. 그리고 위젯 이름을 지정할 수 있고 시작 모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작 모드 터치하시고 어떤 기능으로 카메라를 실행할지 여기서 선택해 주시면 되죠. 인물, 동영상, 프로 동영상, 야간 이런 기능들 중에서 바로 실행하고자 하는 기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통 인물 사진들 많이 찍으시니까 인물 사진으로 선택을 해 볼게요. 자, 그 다음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 위젯 배경을 최근에 찍은 사진이 아니고 다른 사진으로 하고 싶을 경우 위젯 배경을 선택을 하시고요. 여러분이 직접 이미지를 선택을 해 주셔도 됩니다. 자, 저는 최근 사진으로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저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젯 아이콘이 나오게 되죠. 사이즈를 조금 더 줄여볼까요? 자, 이렇게 줄였습니다. 자,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시다가 인물 사진을 찍어야 할 경우 카메라로 따로 들어가지 않으셔도 여기 있는 위젯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인물 사진으로 접근하게 되죠. 몇 번씩 터치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원하는 카메라의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헬스 위젯인데요. 요즘은 건강에 관심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건강 관리를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요. 이 헬스 위젯을 이용을 해서 항상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서 건강 관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걸음수, 그 다음에 수면, 그리고 일일 활동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보통 하루에 5,000보에서 7,000보 정도 걸으면 가장 적당하다고 하죠. 그런 걸음수를 일일이 세면서 다닐 수는 없죠. 자, 이렇게 위젯에 걸음수를 설정을 해 놓으면 휴대폰을 들고 있으면 내가 하루에 몇 걸음 걸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건강에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자, 스마트폰을 항상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휴대폰이 한자리에 고정이 돼 있으면 시간대와 내 사용 패턴, 휴대폰의 움직임 등을 감지해서 인공지능이 수면 시간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루에 어느 정도 수면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일단 걸음수부터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려면 여기를 누르라고 하죠. 자, 이 걸음수의 경우에는 삼성 헬스와 연동이 돼서 걸음수를 체크하기 때문에 삼성 헬스와 연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여기를 터치합니다. 자, 삼성 헬스 뜨게 되고요. 그 다음 계속 누릅니다. 자, 마케팅 동의나 정보 수신 동의 이런 것들이 싫으시면 그냥 다음 버튼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접근 권한 나오죠. 접근 권한 허용합니다. 알람 및 리마인더 허용하라고 하죠. 자, 설정 누르시고요. 여기서 권한 허용 해줍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실행이 되게 되죠. 자, 그러면 제가 걷게 되면 이 걸음수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잠깐 걸어봤는데요. 13걸음 걸었다고 나오죠. 자, 이렇게 하루에 내가 몇 보 정도 걷는지를 여기를 바로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삼성 헬스 같은 곳에 또는 만보기 앱에 들어가지 않아도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자, 다시 위젯 화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터치하고 하단에 위젯 누릅니다. 자, 그 다음은 헬스에서 수면이 있죠. 자, 수면 같은 경우에도 설정을 해 놓으시면 하루에 수면을 어느 정도 하는지 본인이 알 수가 있겠죠. 비용을 들여서 앱 같은 것을 구매하지 마시고요. 이 삼성 헬스 앱의 위젯만으로도 충분히 건강 관리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저 같은 경우 갤럭시 버즈가 스마트폰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갤럭시 버즈에 대한 충전, 잔량이라든지 노이즈 캔슬링, 터치 컨트롤, 360도 오디오 이런 기능들을 이 위젯에서 간단하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웨어러블 앱을 따로 실행하지 않아도 위젯 화면에서 전부 확인하고 설정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갤럭시 워치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꼭 필요한 것이 이 위젯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웨어러블 위젯이고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삼성 가전을 이용을 할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스마트 띵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여러분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가전들을 스마트폰으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세탁기, 냉장고, 공기청정기, TV 등 다양한 가전들을 이용하실 텐데요. 삼성 가전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스마트 띵스에서 간단하게 가전 제품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돋보기 기능인데요. 갤럭시 24는 카메라 기능이 좀 더 향상이 됐기 때문에 이 돋보기 기능은 위젯상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 결과물에서는 많은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돋보기를 추가를 할게요. 추가합니다. 자, 돋보기 버튼 나왔죠. 자, 돋보기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돋보기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1,000원짜리를 가져와 봤는데요. 1,000원짜리를 확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보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0원짜리를 비춰주죠. 자, 그 다음 가까이 가져갑니다.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점점 확대가 돼서 보이긴 하지만 일정 거리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화면에 비치는 것이 굉장히 흐려 보이죠. 초점 거리 안쪽으로 카메라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더 이상은 확대를 할 수가 없죠. 흐려 보여서. 자, 이럴 때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확대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자, 이 확대 슬라이드를 최대로 올려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카메라를 가져가면 이 경우는 거리가 약간 떨어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거리가 떨어지게 되면 앞서 본 곳에 비해서 확대가 많이 되죠. 자, 이렇게 종이의 질감까지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슬라이드를 최대로 올렸을 경우 보통 피사체로부터 스마트폰까지의 거리가 10에서 15cm 정도 되는 거리면 정확한 초점이 맞게 돼서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잉크가 번져 있는 것까지 전부 확인이 가능하죠. 갤럭시 S24는 화소수가 높아지게 되면서 이 확대 기능을 하면 정말 깨끗하게 나옵니다.
이런 지폐뿐만이 아니고 무엇이든 이렇게 비춰서 확대를 할 수 있죠. 자, 제 손등도 한번 비춰볼까요? 자, 지금 제 손등인데요. 자, 정말 잘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찍으면 현미경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선명한 화질로 깔끔하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주위가 어두울 경우에는 여기 있는 아래쪽에서 손전등을 켜고 이용하시면 좀 더 밝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확대해서 보는 경우에는 연세 드신 분들 돋보기 대용으로도 많이 이용할 수 있고요.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글씨도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셔터 버튼이 붙어 있기 때문에 들고 보기가 힘들 경우에는 셔터 버튼을 찍어서 사진으로 확인해도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한 상태에서 셔터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쪽에 전송 버튼이 나오고요. 또는 공유 버튼이 나오죠. 자, 지울 수도 있겠죠. 자, 전송 버튼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미지를 갤러리 앱에 저장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갤러리에 들어가시면 자, 이렇게 선명하게 확대된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체적으로 더 확대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위젯에서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적화가 있죠. 자, 이 최적화 위젯을 설치해 놓으시면 가끔 한 번씩만 눌러주셔도 스마트폰을 좀 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정리라든지 저장 공간 정리를 여기 있는 최적화 버튼 하나로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일일이 디바이스 케어 들어가서 메모리 정리, 저장 공간 정리를 따로 해줄 필요 없이 최적화 버튼 하나만 눌러서 간단하게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자, 터치하시고 추가합니다. 자, 최적화 버튼 나왔죠? 자,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시다가 2, 3일에 한 번씩만 터치해서 눌러주셔도 스마트폰을 간단하게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스마트폰 최적화 앱들을 따로 설치를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 디바이스 케어에 있는 최적화 기능만으로도 충분히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특히 갤럭시 스마트폰에 특화가 되어 있는 최적화이기 때문에 다른 앱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위젯 설정 화면의 제일 위쪽으로 오시게 되면 추천이 있고요. 스마트 추천이 있습니다. 스마트 추천을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앱들이 나오죠. 자, 이 스마트 추천의 경우에는 내가 자주 쓰는 앱들을 스마트폰에 인공지능이 감지를 해서 그 앱들만 모아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터치해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앱들이 보이게 되죠. 자, 이것은 앱을 꺼낸 게 아니고요. 위젯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테두리 선 보이시죠? 자, 원하는 위치에 터치해서 옮겨 놓을 수도 있고요. 자, 자주 쓰는 앱들이 있을 경우 일일이 찾아 들어가지 않으셔도 위젯 화면에서 간단하게 터치만 해서 해당 앱을 실행할 수가 있겠죠. 자, 보통은 자주 쓰는 앱들을 따로 움직여서 모아놓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따로 모으실 필요 없이 항상 쓰시는 앱들만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 경우도 S24의 인공지능 기능이 내가 사용하는 앱들의 사용 시간을 판단을 해서 자주 쓰고 반복해서 쓰는 앱들을 위젯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앱들은 자주 쓰지 않으면 다시 빠지고요. 자주 쓰는 앱들이 다시 들어갑니다. 자, 그게 전부 자동으로 되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은행 앱을 요즘 와서는 잘 쓰지 않고 요즘은 다른 은행 앱을 씁니다. 그러면 이 앱이 자주 쓰는 앱으로 교체가 되는 거죠. 아주 편리하겠죠?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갤럭시 S24 스마트폰의 발전된 위젯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세요. 요즘 인공지능이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의 효과를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분야가 음성 인식, 번역과 스마트폰의 렌즈 앱입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용 마이크로소프트 렌즈의 놀라운 다양한 기능들과 번역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용 렌즈는 네이버 렌즈, 구글 렌즈, 마이크로소프트 렌즈 등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중에 가장 독보적인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렌즈입니다. 본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미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렌즈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렌즈로 검색하셔서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렌즈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하단에 조치, 문서, 화이트보드, 명암, 사진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렌즈는 네이버 렌즈 같은 쇼핑 같은 분야는 들어있지 않고요.
렌즈를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분야인 스캔 기능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조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치를 선택하게 되면 텍스트, 표, 읽기, 연락처, QR코드라고 나오죠. 자,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캡처해서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렌즈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언어부터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자, 지금 스캔할 언어가 한국어일 경우에는 상단에 있는 언어를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셔서 한국어를 선택을 해주셔야 제대로 스캔을 할 수가 있고요. 스캔한 텍스트를 디지털 텍스트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조치 부분에 있는 텍스트 추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텍스트를 추출하기 위해서 책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피천등님의 인연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렇게 렌즈로 스캔할 텍스트를 비춰주고요. 조치에 있는 텍스트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줍니다. 자, 이때 언어가 한국어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스캔합니다. 자, 그러면 사진이 찍히게 되고요. 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박스가 나오게 되죠. 자, 이 박스를 조절을 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그 다음 계속합니다. 그러면 해당 텍스트를 추출을 해주게 돼요. 자, 지금 위쪽이 스캔 받은 것이고요. 아래쪽에 해당 텍스트가 추출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스캔한 부분에 보시면 한자도 있죠. 한자도 완벽하게 추출이 되게 됩니다. 전혀 문제 없이 그대로 추출이 되죠. 자, 이런 따옴표라든지 마침표, 쉼표 전부 그대로 추출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복사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붙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공유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영어를 추출해 보도록 할까요? 자, 한국어 누르시고요. 여기서 영어로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버튼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역 정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원하는 구역을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계속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스캔한 텍스트가 그대로 추출이 되게 되죠. 자, 전혀 이상한 것 없이 완벽하게 추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복사하시려면 아래쪽에 추출된 텍스트 부분에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구역이 잡히죠? 여기서 원하는 구역만 복사해서 다른 곳에 옮길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바로 번역도 가능하죠? 번역합니다. 그러면 해당 내용만 번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여러분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구글 번역이나 파파고 또는 딥L 같은 이런 번역 앱을 통해서 번역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일본어도 추출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추출 버튼 누릅니다. 자, 그 다음 구역을 정해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원하는 구역만 지정을 합니다. 자, 지금 이 경우에는 텍스트가 세로로 쓰여져 있죠? 자,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요. 과연 이런 것도 제대로 추출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일본어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일본어 선택하고요. 계속합니다. 자, 그러면 스캔받은 문서를 보시게 되면 세로로 된 문장이 그대로 가로로 변환이 돼서 추출이 되죠? 자, 인식을 가로로 할 수도 있을 텐데 완벽하게 세로 문장으로 인식을 해서 가로로 추출을 해서 여기에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한자도 추출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자 같은 경우에는 한글이나 일본어보다는 복잡한데요. 제대로 추출되는지 스캔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상단에서 한자의 경우는 중국어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간체와 번체가 나오게 되는데요. 현대 중국에서 쓰는 간체가 아니고 이런 고전 같은 경우에는 번체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위치를 잡고요. 추출 버튼 누릅니다. 자, 또 구역 선택해 주셔야 되겠죠. 자, 구역 선택하시고 계속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위에 내용과 비교를 해보면 완벽하게 추출이 됐어요. 오타도 전혀 없고요. 이상하게 나온 부분도 없이 그대로 나오죠. 비교를 해보시면 동일한 한자로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자 같은 경우에는 문자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해서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이런 한자도 완벽하게 추출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표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잡지에서 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 표도 제대로 추출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표를 배치를 시키고요. 메뉴를 표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 표 버튼을 다시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또 구역 설정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표만 선택을 해줍니다. 자, 구역 설정을 제대로 해주셔야 표만 선택이 되고 다른 것은 선택이 안 되겠죠. 자, 표를 선택을 했습니다.
계속합니다. 자, 보시면 일자 제목 주체 단체 그대로 됐죠.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인쇄할 때 겹쳐서 보이기 때문에 실제 추출을 할 때도 이 부분이 제외가 됐네요. 자, 이런 부분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뭐 거의 완벽하죠. 가끔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완벽하게 들어옵니다. 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표를 그대로 다른 곳에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추출된 텍스트에서 표의 셀 부분을 선택을 하면 어디인지 스캔된 곳에 그대로 보여주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은 정말 대단한 거죠. 자, 가끔 표를 옮겨야 할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아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표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만 추출을 하면 안 되고 표 모양 자체도 추출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럴 때는 공유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 다음 아웃룩 같은 곳으로 넘길 수도 있고요. 오피스 앱이 설치되어 있으면 오피스로 공유를 하게 되면 이 표가 그대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또는 구글 드라이브에 일단 올려놓고 구글 드라이브에서 오피스 앱에서 불러들이시면 표가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런 표를 옮길 때 일일이 다시 작업을 할 필요가 없이 간단하게 스캔해서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 표의 경우에도 한국어, 일어, 중국어, 영어 상관없이 전부 가져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또 하나의 놀라운 기능인데요. 읽기 기능입니다. 이 읽기 기능은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어요. 자, 다시 피천등님의 2년 책을 가져와 봤는데요. 한국어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읽기 버튼 누릅니다. 자, 그 다음 구역을 잡아줄게요. 계속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와는 다른 화면이 나오죠. 자, 아래쪽에 플레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해당 텍스트를 읽을 수가 있어요. 플레이 해볼게요. 지난 4월 춘천에 가려고 하다가 못 가고 말았다. 나는 성심여자대학에 가보고 싶었다. 그 학교에 어느 가을 학기 매주 한 번씩 출강한 일이 있다. 자, 전혀 어색함 없이 읽어주죠. 자, 이렇게 텍스트를 읽어주는 앱들이 많이 있는데요. 막상 읽는 것을 들으면 로봇가 읽는 것 같이 중간중간에 끊어지고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렌즈에서 읽어주는 내용은 위화감이 전혀 없이 실제 우리가 말하는 것 같이 읽어주죠. 그 다음 플레이 버튼 옆에 보시면 보이스 세팅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읽는 속도도 조절할 수 있고요.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읽은 내용을 번역할 수도 있어요. 자, 우측 상단 줄세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제일 상단에 있는 제일 우측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트랜슬레이트라고 나오게 되고요. 바이 워드가 있고요. 도큐먼트가 있습니다. 바이 워드는 내가 터치한 단어만 번역을 해주는 것이고 도큐먼트는 내용 전체를 번역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 그 위에 보시게 되면 어떤 언어로 번역할지 여기에 나오죠. 지금 한국어로 코리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누르시면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자, 영어로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우선 단어만 번역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예의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어로는 예의도, 영어로는 courtesy. 자, 이렇게 간단하게 번역을 할 수가 있죠. 영어 공부할 때는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전체 문장을 번역해 볼까요? 자, 또 여기 있는 문서 버튼 누르고요. 도큐먼트로 바꿉니다. 그러면 전체가 영어로 번역되죠. 자, 이렇게 영어로 번역한 내용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Last April, I tried to go to Chuncheon, but I couldn't. I wanted to go to Sacred Heart Women's University. 자, 영어로 읽을 때는 전혀 어색함이 없죠. 자, 이렇게 단어가 영어로 나와 있을 경우 해당 단어를 터치하게 되면 해당 단어를 그림으로도 보여주고요. 영어와 한국어로도 보여주고 실제 들을 수도 있죠. Women's. 이런 부분들이 영어 공부할 때는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영어를 읽어주고 번역을 해볼까요? 자, 상단에서 한국어 선택하시고요. 이걸 영어로 바꿉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읽어주기 선택합니다. 자, 구역이 정해졌죠? 자, 이렇게 구역을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해당 내용이 바로 추출이 되고요. 그걸 읽어볼 수 있죠. The postcards. Evidence of unfulfilled love? Nearly 400 postcards, figures 39, 40, and the few letters that have been preserved. 자, 그 다음 이것도 또 한국어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상단에 문서 버튼 누르시고요. 트랜슬레이트를 한국어로 바꾸겠습니다. 자, 코리안 선택했죠. 자, 이번에는 도큐먼트를 전체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전체가 한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 다음 들어볼 수도 있어요. 엽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의 증거. 거의 400장에 달하는 엽서, 그림 39, 40와 보존되어 있는 몇 통의 편지는 클림트와 에밀리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자, 읽어주는 것도 뭐 거의 완벽하게 읽어주죠. 자, 몰입형 리더로 해당 문서만 보여주게 됩니다.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자, 이번에는 일어를 읽어주고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영어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일본어로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 읽어주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구역 선택합니다. 계속합니다. 자, 일본어 추출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읽어볼게요. 在場所として指定されたのはサンマルコ広場にほど近い場所にあるワイン絶品のマルガリータ. 대단하죠? 자, 일본어도 뭐 거의 막힘없이 줄줄 읽어줍니다. 자, 이걸 또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서 버튼 누르고요. 번역 도큐멘트로 해줍니다. 자, 그러면 바로 번역이 되죠? 자, 들어보겠습니다. 목재 장소로 지정된 장소는 산마르코 광장 근처에 위치한 와인 마가리타로. 자, 완벽하죠? 번역 품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자, 이번에는 독일어도 가능한지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여드릴 수 있는 외국어를 전부 한번 해보는 건데요. 뭐 이 정도가 된다면 뭐 거의 문제없이 다른 언어도 다 가능하겠죠. 자, 이번에는 독일어로 바꿉니다. 독일어 선택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주기 버튼 누릅니다. 자, 구역을 잡아주셔야 되겠죠. 안 잡아도 상관은 없지만 구역이 넓으면 인식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확한 구역으로 잡아주시면 좀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어요. 계속합니다. 자, 이 내용은 전부 독일어인데요. 자, 읽어볼게요. Mitte der 1970er Jahre entwickelte das Ausbesserungswerk Karlsruhe für den S-Bahn-Betrieb im Ruhrgebiet 3 Prototypwagen für einen Wendezug. 완벽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우측 상단 줄세개 버튼 누르고요. 문서 버튼 누른 다음 번역해 보겠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합니다. 자, 플레이 해볼게요. 1970년대 중반 카를스루의 정비소는 루르 지역의 S밴 운행을 위한. 한국어도 완벽하게 읽어주죠. 이 마이크로소프트 렌즈가 대단한 것은 읽는 내용이 실제 사람이 읽는 거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읽어주는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 있는 모든 기능들이 필기체도 인식을 합니다. 문제는 한글은 제대로 인식이 안 되고요. 영어만 인식이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수정이 되겠죠. 하지만 현재까지는 영어만 필기체를 인식할 수 있어요. 자, 추출 버튼 누르시고 이 필기체를 그대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 버튼 누르시면 필기체를 텍스트로 추출을 해주게 됩니다. 완벽하게 추출이 되죠. 이렇게 필기체도 전부 추출이 가능하고요. 읽기도 필기체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에서 가져와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사진 버튼 보이시죠? 자, 이거 누르신 다음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를 찍은 사진이라든지 텍스트를 찍은 사진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구역을 정해 주시고요. 계속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추출을 할 수가 있죠. 자, 이 경우는 표나 읽기, 연락처 전부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문서 스캔인데요. 문서 스캔은 하단 메뉴에서 문서 선택을 하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아래에 문서를 배치를 시킵니다. 자, 이렇게 가져다 놓게 되면 테두리에 빨간색 선이 나오게 되죠. 이 상태에서 스캔 버튼을 눌러서 스캔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필터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좀 더 보정을 해줄 수 있죠. 자, 필터 누르면 아래쪽에 밝게, 흑백, 회색조, 배경 흐리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필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팩스용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컬러를 이용할 필요 없이 흑백을 이용하는 게 좀 더 선명하게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은 컬러가 필요 없고 내용이 중요할 경우에는 회색조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 용량을 줄일 수도 있겠고요. 문서가 좀 어둡게 찍혔을 경우에는 밝게 이용을 해서 좀 더 밝게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문서를 선택하게 되면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전부 밝게 만들고 텍스트 부분만 선명하게 보이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자책으로 저장을 할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문서로 이용을 하는 게 좋겠죠. 원본이 그대로 있어야 된다면 없음이나 밝게를 이용을 하겠지만 스캔을 해서 이북으로 저장을 해야 할 경우에는 이렇게 문서를 이용하는 게 좀 더 깔끔하게 저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회전 기능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잉크를 이용을 해서 내가 직접 여기에 내용을 그려서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컬러도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정해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텍스트를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쓰기라고 나오죠. 간단하게 입력을 해볼까요? 자, 스캔 연습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 다음 바닥에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씨가 들어가죠? 들고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뭔가 문서에 내용을 써서 상대편에게 전달을 해야 된다든가 표시를 해야 될 때는 이런 식으로 써놓으시면 나중에 보실 때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우측 상단에서 옵션 누르시게 되면 스캔 파일의 용량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파일 크기가 높은 상태죠. 당연히 이렇게 두게 되면 해상도도 높아지게 되겠고요. 파일 크기를 낮음으로 두게 되면 해상도도 떨어지게 되겠죠. 되도록이면 중간 이상으로 주시는 게 깔끔하게 스캔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르기인데요. 자르기는 여기에 있는 자르기 선을 이용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제외를 시킬 수 있는데요. 이때 우측 상단에 있는 테두리 조정 버튼을 체크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스캔한 다음 바로 이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테두리 조정을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한두 장 스캔할 때는 모르겠지만 여러 장을 대량으로 스캔해야 할 경우 매번 테두리 조정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자, 그럴 때는 여기 있는 테두리 조정을 끄고 이용하시면 테두리 조정 창이 뜨지 않고요. 스캔하는 대로 그대로 저장만 되게 됩니다. 여러 장 스캔하실 때는 끄고 이용하는 게 훨씬 편리하겠죠. 자, 끄고 여러 장을 스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합니다. 뒤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기 빨간색 버튼이 나오고 1이라고 나오죠. 스캔한 문서가 하나 있다는 뜻이에요. 자, 문서를 또 하나 얹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얹고 스캔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스캔이 되죠. 따로 테두리 조절 창이 나오지 않고 바로 찍히면서 숫자가 2로 카운팅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문서 얹어주고요. 다시 스캔 버튼 누르면 또 찍히게 되겠죠. 이렇게 여러 장 문서를 이용을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찍는 게 좀 더 편리하게 스캔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책 스캔할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책을 스캔할 경우도 책을 배치시키고 스캔 버튼 누르고요. 자, 그 다음 해당 페이지에 가서 페이지 놓고 또 스캔 버튼 누릅니다. 자, 바로바로 스캔이 되죠. 자, 또 위치를 시키고 또 스캔 버튼 누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스캔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스캔을 전부 끝낸 다음 여기 있는 빨간색 버튼을 누르고 나머지는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터치해서 넘기시면 이렇게 그림들이 나오네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설정을 뭘로 했죠? 자, 앞서 필터 들어가시면 문서로 했죠. 자, 여기서 없음을 주시면 원래대로 스캔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스캔한 내용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문서를 캡처하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화이트보드 캡처가 있죠. 자, 화이트보드는 회의할 때 화이트보드에 쓰여진 내용들을 간단하게 캡처할 수 있습니다. 자, 회의할 때 화이트보드에 내용들 많이 쓰시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찍어 두시면 나중에 정리할 때 훨씬 편리하겠죠. 자, 그 다음에 명함도 간단하게 스캔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사진 스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 대개 예전에 찍었던 인화한 사진첩들이 두세 개 이상씩은 다 되실 텐데요. 그런 사진들을 이렇게 스캔을 해 두시면 사진이 손상되더라도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예전에 찍었던 사진인데요. 이런 사진들을 스캔을 하실 때 되도록이면 크게 스캔을 하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에 해상도가 있기 때문에 작게 찍으면 한계가 있죠. 자, 이런 사진들은 되도록이면 해상도를 높여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로 된 사진은 세로로 돌려서 최대한 크게 찍을 수 있도록 찍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 카메라도 가깝게 배치를 해서 사진이 이 안에 꽉 차도록 찍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카메라를 좀 더 가깝게 배치를 시켰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사진 셔터 누릅니다. 그러면 사진으로 저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다른 사진 얹어줍니다. 그리고 셔터 누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진으로 저장을 해두시면 나중에 인화된 사진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도 이렇게 디지털로 보관을 해두시면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시면 사진 있죠? 여기서 필요한 부분만 나중에 자르기를 이용을 해서 전부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진만 디지털로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마이크로소프트 렌즈의 놀라운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스캔 부분이나 텍스트 추출, 인쇄된 텍스트 번역 이런 부분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렌즈가 독보적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분야에 활용하실 때는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현대에 들어와서 스마트폰은 일상의 대부분 시간을 함께하게 되었죠. 이번 시간은 일상에서 활용하기 좋은 스마트폰 앱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계 앱이 되겠습니다. 수면하실 때 시간이 궁금하시면 스마트폰을 들고 시간을 보시게 되는데요. 주위도 어둡고 잠결에 보시면 스마트폰 시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스마트폰도 어둡기 때문에 이렇게 터치해서 밝기를 올려주시거나 잠금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밝게 해서 확인을 하시는데요. 이럴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시계가 되겠습니다. 휴지 디지털 클럭이라는 앱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검색을 하실 때 거대한 디지털 시계로 검색을 하시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휴지 디지털 클럭 실행합니다. 그러면 유료 이용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유료로 이용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은 상단에 있는 X 버튼을 누르고 닫으신 다음 광고는 잠깐 시청을 하셔야 됩니다. 광고 시청이 끝나시면 이렇게 시계가 나오게 되는데요. 굉장히 크게 나와서 보기가 좋죠. 지금 이 상태는 세로 상태고요. 가로로 스마트폰을 눕히게 되면 가로로도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글자가 크게 나오기 때문에 한눈에 확인하기가 좋죠. 그 다음 화면을 한번 터치합니다. 그러면 알람 기능도 실행할 수 있고요. 타이머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알람 기능 실행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알람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서 알람 기능도 실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타이머를 실행하게 되면 자체적인 타이머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분, 초가 나오게 되죠. 여기는 숫자 부분을 터치해서 좌측이나 우측으로 넘겨서 시간을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 누르시면 타이머가 실행이 되겠죠. 그 다음은 테마도 지정할 수 있는데요. 배경화면 테마를 여러가지 원하는 테마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광고도 화면 하단에 작게 나와서 보실 때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고요. 프로 기능을 이용하면 기능들이 많이 제공이 돼서 구매를 해서 이용하셔도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는 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시계를 실행하게 되면 화면 하단을 터치해서 위로 올리게 되면 홈 버튼이 나오게 되죠. 홈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시간 보실 때 언제든지 여기에 있는 실행 앱 버튼 누르시고요. 바로 시계로 들어와서 시간 확인할 수가 있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계 앱이 되겠습니다. 쓰지 않는 스마트폰이 있으시면 설치하셔서 탁상 시계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전광판 앱인데요. 모임에서 재밌게 이용할 수도 있고요. 일상에서도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의 응원이라는 앱인데요. 이것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모두의 응원으로 검색해서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실행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하라는 창이 나오게 되죠. 입력해 주세요 라는 창에 터치하시고요. 문구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은 전광판 앱이기 때문에 텍스트가 스마트폰 화면을 흐르죠. 이때 텍스트의 속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1배속 정도로만 해볼게요. 이것은 나중에 바꿀 수 있죠. 그 다음 텍스트 크기도 지정할 수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 텍스트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크기를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크게 나오죠. 좀 더 크게 바꿔줄게요. 그러면 이 사이즈로 텍스트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은 깜빡임 속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깜빡임 속도를 지정해주면 글씨가 이렇게 깜빡이면서 지나가게 되겠죠. 저는 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응원 효과라고 나오는데요. 응원 효과를 이용하시게 되면 다양한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텍스트 컬러를 화이트로 줄게요. 그 다음 텍스트 모양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경 컬러도 지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배경 효과도 여기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배경 효과들이 있어요. 글씨만 지나가는 심심한 전광판보다는 이렇게 배경 효과를 지정하면 좀 더 재밌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시작하기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배경 효과와 텍스트가 같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광판을 만들어서 이용하게 되면 아무리 먼 거리에서도 한눈에 보이게 되겠죠. 재밌게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앱을 종료할 때는 화면을 터치하시면 여기 홈 버튼이 나오게 되죠. 홈 버튼 누르면 홈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TV 보는 앱인데요. 요즘은 OTT 서비스들도 많아서 구독해서 다양한 OTT 서비스들을 즐기실 텐데요. 그런 경우는 전부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만 잘 이용하시면 무료로 얼마든지 다양한 컨텐츠들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DMB TV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DMB TV라고 입력을 하신 다음 검색을 해주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아이콘이 보이죠. 여러 가지를 제가 활용을 해봤는데요. 이 DMB TV 앱이 가장 광고도 적고 활용도가 높습니다. 사용하기도 편리해서 이 앱을 추천합니다. 아이콘을 보시고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앱은 지상파, 종편 전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DMB TV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상단 메뉴에서 지상파, 종편, 케이블, 스포츠 전부 나오죠. 자, 지상파의 경우에는 MBC, KBS 1, 2, EBS 전부 나오고요. 종편도 전부 보이게 되고요. 케이블도 전부 나오죠. 자,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방송국 자체에서 송출을 할 때 제한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MBC를 한번 볼까요? MBC 누르시면 전부 다 호주 대사로서 해야 할. 자, 여기 라이브라고 나오네요. 자, 아래쪽에서 사운드를 줄였습니다. 여기서 사운드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그 아래 보시게 되면 화면 전환이 있죠. 자, 이걸 누르시면 가로 화면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다시 누르시면 세로 화면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라이브라고 나오고 있죠. 현재 실시간 방송이 되겠습니다. 다른 앱들을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게 메뉴들이 많은데요. 자, 이 앱은 필요한 메뉴만 들어가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은 KBS, EBS 전부 나오죠. 자, 종편 방송은 JTBC는 나오지가 않아요. JTBC는 JTBC 자체적으로 막아놓은 거죠. 자, 그렇지 않은 방송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프로그램별로 이렇게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죠. 태조 왕건, 역사 저널 그날, 인간극장 전부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웨이브 같은 OTT 서비스도 지원을 합니다. 물론 컨텐츠를 다 볼 수는 없지만 이 웨이브에서 제공하는 그런 컨텐츠들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웨이브 들어가시면 자, 오리지널이라고 나오고요. 악인 취재기라고 나오죠. 자, 이렇게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골라서 전부 보실 수 있어요. 대중교통 이용하시거나 이동하실 때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삼성 TV 플러스가 있죠. 삼성에서 서비스하는 TV 앱인데요. 자, 이 앱도 가성비가 굉장히 좋죠. 무료로 이용하면서 광고도 없고 영화와 TV 전부 볼 수 있죠. 삼성 TV 플러스는 갤럭시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혹시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갤럭시 스토어에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TV 실행합니다. 자, 삼성 TV 플러스라고 나오고요.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방송들도 전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올려보시면 키즈 채널부터 예능 방송까지 전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화도 볼 수 있죠. 자, 이런 영화들도 전부 무료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요즘은 이렇게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OTT 서비스를 구독을 해서 보지 않으셔도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다양한 무료 컨텐츠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예전에는 항상 메모장들을 많이 챙겨서 다니셨는데요. 요즘은 스마트폰 때문에 메모장이 필요 없어졌죠. 그 대신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는 메모 앱들을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요. 이번 시간은 메모 앱의 대명사인 네이버 메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네이버 메모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이버 메모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제 상단에 메모를 작성하라고 나오게 되고요. 그 아래쪽에
기존에 했던 메모들이 전부 보이게 되죠. 그 다음 메모 작성하는 곳을 터치하시게 되면 바로 메모 작성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메모 앱이 새로 바뀌게 되면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메모 접근 방법이 생겼죠. 자, 아래쪽에 있는 메뉴에서 연필 버튼을 터치하고 기다리게 되면 바로 메모 앱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메모 앱은 사진 메모, 그 다음 필기체 메모, 음성 메모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사진 메모의 경우에는 사진기 아이콘 터치하시고요. 사진과 동영상 액세스 허용합니다. 자, 그러면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메모장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직접 카메라를 실행해서 찍은 사진을 메모장에 첨부할 수도 있죠. 자, 앱 사용 중에 허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카메라 앱을 이용을 해서 찍은 사진을 바로 메모장으로 첨부할 수가 있겠죠. 자,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이 찍히게 되고요. 아래쪽에서 확인 누르시면 해당 사진이 바로 메모장으로 첨부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메모장에 사진이 들어가 있죠. 자, 여기에 다른 메모를 또 입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필기체 메모죠. 필기체 아이콘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바로 손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스마트폰에 펜이 포함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런 펜들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펜이 없으신 분들은 손으로 하셔도 되고 따로 펜을 구매하셔도 되겠죠.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스마트폰은 갤럭시 폴드라서 펜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다이소에서 간단하게 1,000원에 구매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직접 쓸 수가 있죠. 자, 물론 손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급하게 메모해야 할 경우에는 일일이 타이핑을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하니까 바로 입력을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바로 국민은행 하시고요. 123-456-789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 그대로 옮겨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펜이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지우개가 있죠. 자, 지우개 누르시면 지우개로 이렇게 지울 수도 있겠죠. 자, 물론 손으로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아래쪽 좌측에 보시게 되면 카메라 버튼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사진을 찍어서 직접 거기에 뭔가 쓸 수 있는 거죠. 자, 카메라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그리기 한 내용이 삭제된다고 나오죠. 삭제할게요. 자, 그 다음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사진을 찍어 보겠습니다. 자, 문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 문서를 찍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문서를 찍었습니다. 그 다음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찍은 문서가 메모장에 포함이 되고요. 여기에 필기를 입력할 수 있는 펜이 나오죠. 자, 펜 선택하고요. 원하는 대로 여기에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컬러도 지정이 가능하죠. 자, 빨간색으로 지정을 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문서나 사진 같은 곳에 간단하게 메모로 표시해야 할 경우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아주 간편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펜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음성 녹음이 나오죠. 음성 녹음 해 볼게요. 자, 오디오 녹음 허용해야겠죠. 앱 사용 중에만 허용합니다. 지금은 네이버 메모장에 음성으로 메모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멈추게 되면 지금 말한 음성이 녹음이 되고요. 그 위쪽에는 텍스트로 바로 변환이 되죠. 자, 텍스트 내용을 보시면 오타 전혀 없이 완벽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네이버에서 음성 인식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음성 인식 부분에 대해서는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들어볼 수도 있겠죠. 지금은 네이버 메모장에 음성으로 메모. 그리고 여기 있는 텍스트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메모가 되면 바로 여기에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이 메모 아래쪽에 보면 마이크 버튼이 나오죠. 지금 이 메모장에는 음성으로 입력이 되어 있다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메모가 필요 없을 때는 터치하고 기다렸다가 휴지통 누르시면 바로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는 것은 아래쪽에서 빠른 접근 방법이 되겠고요. 자, 일반적인 메모 입력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메모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바로 메모를 입력할 수 있죠. 자, 아래쪽에 보시면 텍스트 입력 표시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 글머리 기호가 나오죠. 앞에 강조 표시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카메라, 필기체, 음성 이렇게 그대로 보이게 되죠. 자, 여기 있는 타입 툴 누릅니다.
자, 그리고 필요한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아래쪽에 있는 키패드를 이용해서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마이크 버튼이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음성으로 입력을 할 수도 있죠. 자, 여기서 음성을 입력을 해 볼게요. 지금은 네이버 메모장의 텍스트를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음성으로도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입력이 끝나셨으면 여기 녹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음성 부분은 필요 없고요. 텍스트만 필요합니다. 자, 그럴 때는 음성 입력 부분 우측에 보시면 X 버튼이 나오죠. 자, X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음성은 지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 텍스트를 그대로 편집하시면 되겠죠. 자, 아래쪽에서 볼드체, 밑줄, 취소선 전부 적용할 수 있죠. 자, 그 대신 텍스트를 선택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위쪽에 모두 선택이라고 나오죠. 그 옆에는 복사도 있고 잘라내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번역 기능도 있네요. 자, 이 내용들을 전부 번역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모두 선택해 볼게요. 자, 그 다음 아래쪽에서 볼드 선택하면 볼드체로 바뀌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밑줄 선택하면 밑줄선이 들어가게 되죠. 자, 그 다음 취소선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형광펜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형광펜으로 긁은 표시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대신 아래에 있는 이 기능들은 전부 이렇게 선택이 돼 있을 때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볼드체 끄도록 하고요. 형광펜도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번역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번역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 텍스트로 된 내용이 번역이 되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한국어로 되어 있죠. 위쪽에는 감지 언어고요. 아래쪽은 번역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한글로 감지가 돼서 한국어가 나오는데 아래쪽은 한국어로 번역이 된 상태죠. 자, 이 한국어를 영어로 바꿔볼까요? 자, 번역이 되는 언어를 도착 언어라고 부르죠. 자, 한국어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도착 언어라고 나오고 영어, 그 외에 다른 언어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영어 외에 다른 언어들은 다운로드해서 설치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저는 영어로 해볼게요. 그러면 바로 영어로 번역이 되고 그 내용은 들어볼 수 있습니다. I am currently learning how to input text in Naver Notepad. You can simply input by... 자, 이렇게 간단하게 번역이 되겠죠? 자, 그 다음 글머리 기호는 터치하시게 되면 이렇게 글머리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글머리 기호를 이용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할 일이 있을 경우 할 일을 차례대로 써놓고 글머리 기호에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팅, 점심 약속, 회의 이렇게 할 일을 써놨어요. 자, 하나의 일정이 끝났을 경우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그 일정이 끝났는지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일정 같은 것들을 이용할 때도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기능들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메모장의 또 하나의 장점은 따로 저장할 필요가 없죠. 네이버 서버에 자동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저장 같은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뒤로 가기 버튼만 누르시면 자동 저장이 됩니다. 여기에 저장이 돼 있죠. 자, 이렇게 저장이 돼 있을 경우 동일한 네이버 아이디를 이용할 경우 PC, 노트북, 스마트폰 상관없이 전부 동기화가 됩니다. 한 군데에만 적어 놓으면 기기를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USB로 자료를 옮기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전혀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 좌측 하단에 있는 줄 3개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중요 메모, 사진 메모, 다운 링크, 알람 메모 이렇게 4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사진이 들어가 있는 메모는 자동으로 사진 메모로 분류가 되고요. 링크가 들어가 있을 경우는 담은 링크로 자동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사진이나 링크가 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분류가 되지만 중요 메모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 줄까요? 자, 일단 뒤로 돌아가서 전체 메모 상태에서 중요 메모로 지정할 메모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아까 본 휴지통 버튼이 나오죠? 자, 그 왼쪽에 보시면 별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이 별 표시가 중요 메모 표시가 되겠습니다. 별 표시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초록색 별이 하나 생겼어요. 자, 이제 아래쪽에서 줄 3개 버튼 누르시고 위에서 중요 메모 누르시게 되면 바로 해당 메모를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중요한 메모들은 별 표시를 붙여 놓으셨다가 한꺼번에 모아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전체 메모 보실 때는 좌측 하단 줄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전체 메모 선택합니다. 그러면 또 전체 메모가 나오게 되겠죠. 자, 아래쪽에서 줄 3개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이 상단 부분에 있는 것들은 기본 메모 방식이 되겠고요. 그 아래에는 카테고리 분류가 되겠습니다. 제가 메모 앱을 이용을 할 때 업무용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지인에 관련된 내용을 쓸 수도 있죠. 그 다음 내 업무에 관련된 내용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카테고리를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메모들을 미리 그 카테고리에 포함을 시키면 한 번에 모아서 볼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업무용 메모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이번에는 중간에 있는 폴더 표시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업무, 개인, 지인, 내 업무, 기본 카테고리가 나오죠. 그 외에 여러분이 원하는 카테고리가 있을 경우 여기 있는 폴더 추가를 누릅니다. 그러면 폴더 이름을 작성할 수 있죠. 자, 이게 카테고리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는 컬러를 지정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추가를 하게 되면 새로운 카테고리를 추가할 수 있고 그 카테고리에 메모를 분류해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메모를 업무로 분류할 거예요. 그러면 터치하고 기다리고 폴더 버튼 누르신 다음 업무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빨간색 버튼으로 업무라고 나오죠. 그 다음 그 아래에는 그냥 내 메모라고 노란색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것도 터치해서 기다립니다. 자, 그 다음 폴더로 들어갔어요. 여기는 지금 내 업무인데요. 이걸 개인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개인으로 바뀌었죠. 컬러도 바뀌게 되죠. 이런 식으로 저장해 놓은 메모들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해서 간편하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보통 네이버 계정을 여러 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이버 메모를 주로 쓰는 계정이 있으실 경우 여러 기기에서 동기화해서 이용하려면 계정이 동일해야 되겠죠. 자, 계정 등록하는 방법은 아래쪽에서 설정 누릅니다. 그러면 상단에 본인 계정이 나와요. 여기를 터치해서 들어가신 다음 네이버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계정을 쓰는 모든 기기에서 동기화해서 메모를 이용할 수가 있죠. 자, PC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 경우도 사용 방법은 동일하고요. 그때도 따로 저장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쓰면 쓰는 대로 바로 저장이 자동으로 됩니다. 자, 이런 게 최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네이버 메모 앱은 특별한 기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현대에서는 필수적인 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메모 앱들을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메모 앱은 단순하고 간편한 게 제일 좋죠. 빠르게 메모할 수 있고 기기를 가리지 않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네이버 메모 앱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